일단 앞에 보시면은요. 오늘 쪽지 시험 볼 게 요거였었죠. 변경. 그래서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건데 누구는 아니라고요?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법 적용한다고요? 소급법. 추정은 이제 추정이라는 게 예측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도 예측이고 대손도 예측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래서 요거 두 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238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던 건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이 있고 업자들이 있죠. 도매업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 그래서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고 납부세액. 그래서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요? 매입세액. 그래서 가장 단순해요. 세법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하실 때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하고 연관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0%니까 얼마요?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도 1,000원에 얼마 주고 샀을 거예요? 1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500원만 붙여서 팔게요. 그러면 1,500원에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500원 붙였다라고 해서 2,000원에 200원. 이렇게 팔 수 있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00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세액밖에 없으니까 100원. 여긴 150원에서 100원 빼니까 50원. 200원에서 150원 빼니까 얼마야? 50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238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정의라 그래서 부가가치세 밸류 애드 텍스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VAT라고 표현을 하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VAT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뭐냐면 요게 부가가치예요. 여기 공장 보시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빵이 1,000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1,000원에 10%니까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공장하고 도매업자는 500원 차이 나죠. 요 5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에 10%인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에서 2,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 있는 거예요? 500원. 그래서 500원에 10%인 얼마요? 50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부가가치세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오를 예정이에요. 근데 어차피 현 정권에서는 글렀고, 예, 다음 정권에서는 아마 거의 오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나간 세금이 어떻죠? 많죠. 그러면 나갔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죠. 예. 근데 아마 다음 정권에서 100%는 아니고 대략률이 한 7, 80%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한 12%에서 14% 정도? 근데 이거 바뀌면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불편해져요. 10%일 때에는 공 하나만 빼면 되잖아요. 네. 근데 12%, 14% 되면은 무조건 계산기 들고 다녀야 돼요. 진짜. 뭐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계산기 있으니까 그걸로 두드리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오를 확률은 꽤 높아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올리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으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아마 다음 정권 내지 다다음 정권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거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서 간접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이에요? 세액공제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시면 거기 국경세 조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경이라는 게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럴 때 이제 국경세 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에요? 소비지국이에요? 소비지국이죠.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 있죠? 특징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거는 세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에요? 직접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그래서 간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러고 그거를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담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변동이 일어날 때 요거를 가장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간접세 쪽을. 왜 그러냐면 직접 내지 않다 보니까 직접세에 비해서 간접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대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 담배세 올릴 때에도 반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잖아요. 담배값 올라갈 때. 왜 그랬어요? 국가에서 얘기한 건 뭐였어요?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개뿔. 원상복귀 됐어요.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많이 핀대요. 최근에는. 왜냐면 원래 힘들어지면은 담배하고 소주, 맥주 요게 소비량이 늘어나요. 특히 이제 술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힘들잖아요. 그 집에서 요즘 뭐 많이 해요? 사람들이 혼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친척 형이 저기 뭐냐 주류 영업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뭐냐 도수가 낮은 술 많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대요. 이게 도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틀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매량을 늘리는 것도 있고 왜냐면 도수가 낮으니까 한 병 먹을 거 두 병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도수 낮은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어디에 붙는 거예요? 비싼 물건에.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가격이 뭐한 것들이요? 비싼 것들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나라에다가는 세금을 내지 맙시다. 그래서 나온 게 영세율이죠.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아니죠. 그래서 생산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지 말고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있고 1,1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 어떤 거 사요? 1,000원짜리 사잖아요. 우리도 실제 이런 행동을 해요.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비교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야. 그러면 10원이라도 더 싼 걸 뭐 하죠? 찾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물건이면은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겠지만 똑같아. 그러면은 10원이라도 더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중과세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에다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도 내고 외국에다 내면은 두 번 내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내지 맙시다. 그래서 무슨 율을 하는 거예요? 영세. 그 다음에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요거 은근 답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세액공제법이 아니고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거래공제법. 우리나라는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이제 요 얘기 많이 나와요. 공제. 그러면 공제라고 나오면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간접세라 그랬어요. 무슨 세요? 간접세. 그래서 납세자는 사업자가 납세자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아까 100원 낸다 그랬죠? 도매업자가 50원, 소매업자가 50원.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원. 이거 누가 내는 거라고요? 최종 소비자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회사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장님들은 소비자가 낸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으면 누구 돈이라고요? 내 돈이야. 그래서 지금 저기 국세청에서 연구 중이에요. 아마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할 건데 뭐를 연구 중이냐면 요즘에 현금 거래가 많아요? 카드 거래가 많아요? 카드 거래가 많죠. 그래서 카드값 중에서 카드값으로 그 회사한테 줘야 되는 돈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 정도를 묶어버린대요. 이거는 발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카드값을 일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안 주고 회사한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계산을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연구 중이에요. 왜냐면 이제 세금 잘 내시는 분도 있지만 돈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까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드값으로 세금을 내게끔 일부를 묶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 하나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일단 지켜봐야죠. 뭐. 근데 바로는 아니고 몇 년 더 연구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란 다음에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성 유무. 요거 은근 잘 나와요. 영리 목적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도 뭐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리단체만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을 뭐 해야 돼요?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4번이에요. 계속적이고 뭐 해야 돼요? 반복적. 그래서 우리 그 비영리 단체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지금은 못 하는데 뭐 중고장터라던가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왜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교회에서 커피숍을 만들어서 이거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이슈된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이고 뭐예요? 반복적이야. 커피숍 만들었으니까 365일 그 안에서 커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니까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교민들을 위한 거다. 사고 팔긴 하지만 교민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뭐 못 내겠다? 세금 못 내겠다. 그래갖고 붙었다가 법원에서 국가손 들어줘갖고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그냥 안 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재정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비리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내부가 파헤쳐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안에서 종교를 하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국가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뭐 1년에 몇 천억 왔다 갔다 해요. 네, 기본적으로. 몇 천억이 말이 몇 천억이지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죠. 참고로 교인들도 이제 세금 냅니다. 기타 소득으로. 근데 아직도 반대하는 그 단체들은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저기 어디냐 천주교하고 불교에서는 세금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요쪽에서 한쪽에서 좀 반대를 하긴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기부금 영수증 안 끊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틀린데, 불법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그분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 그 여기에서 수업하시는 분이 다니는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이거는 위에 계신 분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 안 끊어줄 거다라고 1월달 되면은 설교하신대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일단 뭐 교회 자체에서 그런 거니까. 왜냐면 그걸 100% 끊어줘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끊어줄 수 있다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다 틀리니까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래도 그분도 포기하셨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은. 근데 대부분 끊어줘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적어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 보시면 우리 사업자는 일단 세금 내는 사업자를 뭐라 그래요? 과세 사업자. 안 내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인데 간이 과세자 쪽이 이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누구만 돼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예요? 8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고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하는데 영수증은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으신 분들이요? 4,800만 원. 그러니까 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4,800이에요. 요게 올해 7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뭐 한다? 면제해 주겠다. 그럼 만약에 환급이 나올 경우에는 환급도 안 되죠. 왜냐면 어차피 안 내는 거니까. 4,800만 원이 안 되면 어차피 내지도 않으니까 뭐도 없어요. 돌려줄 것도 없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 빠졌구나. 일반과세자는 뭐 발행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수증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다 발행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면세사업자는 뭐가 없죠? 세금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 되고 신용카드도 되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4,800만 원 안 되시는 분은 뭐만 발행해야 돼요? 무조건 영수증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모든 간이과세자는 항상 이놈의 모든이 문제예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이거 O예요? X예요? X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에서 제일 중요한 거 4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제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런 건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차피 세무 수업 들으면은 다 외우게 돼요. 왜냐면 실기 들어가면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날짜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4번이에요. 뭐 하는 경우요? 폐업.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단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이요? 25일.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이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특히 이제 올해 많았죠.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보시면 폐업하게 되면은 폐업을 해도 그때까지 그 뭐냐 사고 판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그만뒀어. 8월 10일 날 폐업했어. 그러면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요?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 근데 왜 이번 달이 아니냐면 8월 26일 날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조건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나머지야. 일기 예정, 일기 확정은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뭐 그거 기억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와요. 242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시. 요거는 설명을 여러 번 드리긴 할 건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만 안 해요. 여러 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은근히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할 거냐? 그래서 원칙은 다 따로따로 뭐 해라? 신고해라.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지금이야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통신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인천에다가 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을 서울에다가도 내고 지방에다가도 내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신이 안 좋으니까 이게 각 세무서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엔 다 종이로 해서 냈었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뭐 해라? 신고해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통신이 발달하면서 요게 나온 거예요. 주사업장 뭐요? 총괄납부. 그래서 요거는 신고는 어떻게 해라? 따로따로. 납부는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총괄이 뭐죠? 모아서 뭐만 해라? 납부만 해라.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자.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볼 건데 아마 내일 보게 될 확률이 있어요. 오늘 볼 수도 있고. 우리 돌려받는 걸 뭐라 그러죠? 환급이라고 해요. 환급은 이제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며칠이요? 15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납부는 25일 날 해야 되는데
환급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시간차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환급 받을 돈 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쓰게 되면은 내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뭔가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 요즘 이런 말도 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맞아요. 맞잖아요. 예.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 나가잖아요. 전기료가 나가든가 뭔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는 날과 환급 받는 날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왜 내는 건 25일 날 내는데 돌려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A 사업장이 있어요. 네. 사업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해요. A 사업장에서는 납부 100만 원이 나왔고 B 사업장에서는 환급 7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00만 원은 25일 날 내고 돌려받는 거는 30일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 돌려받을 돈 70만 원을 내가 30일 동안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 한 번에 세금 내. 그러면 이분은 납부 얼마만 하면 되죠? 30만 원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70만 원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지금 갖고 있으면은 뭔가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 거죠. 뭘 따지냐면 신고도 한 군데에서 하게 해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얘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ERP. 예전에는 이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그래서 ERP라는 게 뭐냐면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취업하시면은 회계 프로그램만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쓸 수도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ERP 프로그램. 자격증도 있긴 있는데 꼭 따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ERP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또 틀려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그게 업종별로도 다 어떻죠?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거랑 그 다음에 FAT 시험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더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더존 프로그램이랑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K랩인데 여기 실무에서는 세무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세무사랑하고 더존 프로그램 요 두 개가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참고로 세무사 사무실은 공짜로 깔아줍니다. 왜 공짜로 깔아주냐면 세무사 사무실에 공짜로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업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쓰는 곳들이 생겨나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맡기는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쓴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좋은가 보네. 실제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영업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는 무료로 깔아주고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회사들은 돈 받고 깔아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ERP 쓸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회계는 거의 99.999% 차변 아니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좀 잘 만든 프로그램이냐 못 만든 프로그램이냐의 차이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쓸 때 조금이라도 실수할 확률을 줄여주냐 아니면 늘려주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더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수입 몇 번 넣어봤었죠. 매입의 수입. 매입의 수입 넣으면 분계에 얘만 뜨죠. 대급금만. 근데 싼 프로그램은요. 부가세 대급금이 안 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뜨는 거 있어요. 아예 분계가 안 떠요. 내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싸면 쌀수록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비싸면 비쌀수록 아는 게 적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램은 싼 게 비지떡이 맞아요. 싸면 쌀수록 뭐라 그래야 되나, 아는 게 많아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싼 거 쓰는 회사도 제가 다녀봤거든요. 뭐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이런 거 쓰는 회사도 다녀봤는데 회사 자체에서 기능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또 기능은 또 대빵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근데 거의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어려워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쓰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붕괴도 안 도와줘요. 이놈의 거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거는 타이핑해서 엔터도 안 돼요. 타이핑 한 다음에 꼭 마우스를 끌고 가고 꼭 눌러야 이게 또 입력되는 것도 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엔터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위에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써. 그렇게 돼요. 저도 이거 담당도 해봤었어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ERP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들어갔었는데, 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ERP가 들어온 거죠. 저보고 담당을 하래요. 하다가 때려쳤죠. 왜냐면 위에서 하라 그러는데 밑에서 못 하겠다.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할 일이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래갖고 막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엔터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20만 원. 다 돈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돈 버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요걸로 면접 보시면 크게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어차피 회계 프로그램은 그 더존 프로그램이랑 저희가 쓰고 있는 세무사랑 요 두 가지를 다른 회사에서 다 베낀 거예요. 왜냐면 그 두 개가 제일 잘 나갔었던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은 ERP 시험 2급까지는 딸 수 있어요. 요것도 1급, 2급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전산회계 1급 배우시고 혼자서 책 사갖고 혼자 공부해도 2급까지는 따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ERP 2급이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회계 2급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급 정도? 그 정도 난이도라고요. 근데 꼭 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은 그냥 운전면허,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회계 관련된 거 해갖고 빨리 취업하는 게 좋아요. 자격증 많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자격증 많으면 그건 있어요. 취업할 확률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자격증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자격증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봐주긴 하거든요, 면접 볼 때. 그 확률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사업장, 여기 사업장에서는 거기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좀 봐주세요. 꼭 이거 나오면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시험 문제 잘 내더라고요. 왜냐면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데, 요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예요. 요게 뭐냐면은 회사가 있는 곳, 거기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임대냐 매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서울시장만 되시면 국가말을 안 들으세요. 이거는 거의 모든 서울시장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국가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서울 집값 많이 올랐죠. 그러면 서울시도 좋아요. 왜냐면 집 사고 팔 때마다 취득세 내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가져요? 서울시가 갖거든요, 일부는. 그 집값 오르면 국가도 솔직히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플러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제 주된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걸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사고 파는데 그 사고 파는 행위를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직접 부동산 가서 거기에서 막 몇 박 며칠 있고 되게 오랜 기간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살 때 보면
예. 공인중개사 거기 사무실 가갖고 앉아서 대화 막 하고 어떤지 뭐하냐 그 다음에 가서 보는 시간은 대부분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예, 사무실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어디에다 세금 내자? 사무실이 있는 장소에다 세금 내자 이렇게 된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 받으면은 뭐 매매도 똑같긴 하지만 예, 임대 자체는 거기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예,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법인은 인천에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은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가.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요, 서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나눴냐면은요, 이거 안 나누면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맨날 싸워요. 왜냐면 네가 갖고 갈 거냐, 내가 갖고 갈 거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씩 TV 보다 보면은 아, 요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본 거였었는데, 집에서 횡단보도 한 번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건너가면은 수원시고 나는 만약에 용인시야. 그럼 시가 다르면은 이게 안 된대요. 바로 코앞이어도. 그래갖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갖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학교에 가는 거죠. 그거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못 바꾼대요, 현재는. 나중에 법이 바뀌면 모를까. 그래서 초등학교가 집 앞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구역 아니냐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코앞인데 못 다닐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있대요. 앞에 사시는 분한테 돈 주고 위장 전입한 다음에 얘만 이제 그 학교 가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법이 그래서 그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직매장과 하치장. 시험 문제 한 번인가 두 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매장은 우리 아실 거예요.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왜 사업장으로 보냐면, 직매장이라는 게 직접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장 안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물건 사고 팔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죠. 우리 거래가 있으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종종 보면은 신문 기자들이 돈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왜 세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시는 기자들도 많아요. 항상 제목 보면은 요즘에 감이 오더라고요. 제목이야 그래서 딱 누르면 거의 세 신문사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곳 있죠. 조자로 시작하는 곳하고 중자로 시작하는 곳하고 동자로 시작하는 곳. 제목만 보면 알아요. 탁 누르면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보기인데, 댓글 내려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읽지도 않았다. 너넨 거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맞는 건 아닌데 좀 한쪽으로, 원래 그 신문사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문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거래하면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치장은 이것만 하는 곳이에요. 보관. 우리가 보관만 하니까 사고 파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는 거 없으니까 뭐 낼 필요도 없다. 세금 낼 필요도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합니다. 왜냐면 요게 박람회 같은 게 이제 임시사업장이라고 했잖아요. 박람회 같은 것들. 그래서 보시면 임시사업장은 이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데, 왜 그러냐면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긴가요, 짧은가요? 짧죠. 짧으니까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계속 할 게 아니니까. 막 하루 때문에 사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박람회 가셔서 물건 사신 다음에 카드 긁으면 거기 주소가 다 틀려요. 예, 내가 사는 데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 사업장 걸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 사업장 걸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박람회 참석할 경우에는 10일이 넘는 거는 사업 개시일 10일 이내에 개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짧다 보니까 요 임시사업장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박람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가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박람회에서 제가 있던 회사가 이제 가구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가갖고 한 4시간 서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죽는 줄 알았냐면 짝다리 짚어도 안 되고요. 대화하고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회사에 손님일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대화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그래도 직원들끼리도 대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리고 짝다리도 짚어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짝다리 짚고 있으면은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포즈를 있어야 돼요. 4시간 하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냥 사무실에서 8시간 있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요런 동네도 있구나,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 건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244페이지 잠깐 볼게요. 요거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위에 두 번째 줄 위에 보시면 총괄 납부의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 납부의 신청은 사업 시작일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과세기간 시작일 며칠 전이요? 2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며칠 전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20일 전. 그리고 딱 한 번 나왔는데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총괄납부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괄납부 하겠습니다. 신청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국가에서 승인 내줄 필요는 없어요. 이 승인은 뭐냐면 이 서류가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총괄납부를 해도 되냐 안 되냐 파악하고 나서 승인 내주는 것도 있는데 이 총괄납부는 승인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돼요. 총괄납부 할게요. 그러면 끝. 그 대신 며칠 전에는 꼭 해주셔야 돼요. 20일 전.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서류를 내면 국가에서도 이게 그냥 서류 내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분한테 사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며칠 정도는 필요하다. 20일 전. 그래서 20일이 되게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20일 전까지 하셔야 돼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요? 20일. 그래서 서류 관련돼서는 20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서류 관련된 거야. 그러면 며칠을 찍으세요? 20일 찍으면 거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서는 거기 파란색으로 써 있어요. 밑에서 한 8번째쯤 보시면 ERP라고 전사정 뭐요? 자원관리 시스템. 그래서 이 ERP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서울에 본점이 있어. 근데 지점이 부산에 있어. 부산에서 물건 팔아도 서울로 바로바로 넘어오잖아요.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곳들.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죠. 그럼 바코드 찍으면은 그게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가요? 본사 서버로 넘어가요. 그럼 본사 서버에서 이번 달에는 뭐가 많이 팔리네? 요런 날에는 뭐가 많이 팔리네? 이런 거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거 관련된 걸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이터 싸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 하지 마십시오. 늦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TV에 종종 나오시는 그 다음 관련돼서 그 빅데이터 전문가 있어요. 아저씨, 머리 긴 아저씨, 안경 끼고. 그 아저씨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TV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늦었다고. 빅데이터 전문가 하기에는. 예. 그리고 항상 이 마인드로 사세요. 저도 항상 그 마인드로 사는데 내기에 들어오면 늦은 거예요. 왜냐면 내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해요. 그리고 반응이 올 때 웃돈 주고 팔아먹어요.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반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딱 팔고 뭐 하면 돼요? 나가면은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은 반짝할 때니까는 권리금 이런 걸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문 닫은 데들 보면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권리금 무. 권리금 없어. 왜냐면 지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은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강의도 돈 버시는 분들 보면 새로운 수업이 생기면 초창기에 하고 빠져요. 초창기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 해야 되나 그거 준비하고 있고. 왜냐면 초창기에 하면은 무조건 강사료가 세거든요. 왜냐면 강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분 좀 부럽더라고요. 머리가 좋아갖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에 뭐뭐뭐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하고 이름,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그래서 거기 써있죠. 20일 이내.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20일 밑에 한 세 번째 줄 밑에 보시면 2일 이내 발급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6월 달까지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요번에 개정됐어요. 며칠로요? 2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날짜들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 주민등록번호만 딱 치면은 이 사람이 범법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발급이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날짜들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 웬만한 건 다 당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면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거의 모든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이 잘 나와요.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하고 상속.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수정 사유예요. 근데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 사유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수정 사유예요. 근데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 사유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은 무슨 세네죠? 법인세네요. 개인은요 소득세네요. 근데 이 소득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인세라 개인의 대표자가 바뀔 때에는 폐업 사유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 사장님의 가족 수도 바뀌어요. 맞죠? 왜냐면 다 이렇진 않잖아요. 내가 2명 사니까 2명인 사장님한테 넘겨주겠어.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넘겨줬는데 나는 가족이 2명인데 넘겨받으신 분은 혼자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원수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럼 이걸 냅두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이 바뀌었네. 그러면은 폐업하고 다시 뭐해라? 재개업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딴 거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이 바뀌어서 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뭐 걷는 문제요? 세금 걷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요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국가에서 목표하는 건 하나잖아요. 뭐 많이 걷는 거요? 세금 많이 걷는 거. 그래서 요건 인정을 못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으면은 상속받는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다 뭐 해야 되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은 개인회사든 법인회사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를 물려받는 사람이 그분 관련된 모든 세금을 뭐 해야 되니까요?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상속받을 때에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상속받았는데 남는 게 얼마 없어. 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 관련된 세금이라던가 채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이 남아.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적자라던가 남는 게 얼마 없어. 그러면은 상속 포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상속받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여. 증여는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맞죠? 네. 살아계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요게 바뀌는 거죠. 또 개인 사업자의 사장님이.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개인의 대표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혼자 계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나는 자녀가 둘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받음으로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또 어떻게 돼요? 변경돼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두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이제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계속 소송 걸어요. 왜 그러냐면 쟤는 사장 바꿔갖고 세금 적게 내는데 나는 왜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종종 요게 나와요. 근데 법인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법인은 어차피 사장님 월급은 소득세 내고 법인에서 돈 번 건 무슨 세를 내요? 법인세를 내요.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든 뭐하든 상관이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일부는 아마 저기에서 갖고 왔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회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계를 대륙식 회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었던 날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생성된 거기 때문에 그 일본에 좀 영향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한일전 하면은 눈 부릅뜨고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한일전 져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쨌든 야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일도 좀 봐두세요. 2일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과거엔 3일이었는데 사업자 등록증 과거에는 신청하면 3일이었는데 이제는 며칠 만에 줘야 된다고요?
2일 그런 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